뭐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일 뉴잉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런 방송사고를 우리 PD가 내고 있네요. 큰일 났네. 자, 오늘 11월 둘째 날인데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합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아마 지금 얼떨결에 이 앞에 빼먹고 방송이 탁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좀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알아서 하십시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엄선해서 저희들이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이 좀 쌀쌀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아서요. 그래요? 곧 추워지겠죠, 또 많이. 또 추위를 잘 안 타나 보네. 난 추워요. 저는 마음이 추운 걸까요? 왜 이럴까요? 자, 저와 같이 마음이 조금 허전하고 추우신 분들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온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진아 기자는 젊어서 그런지 뭐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도웁시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그 시민들과 함께한 회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위해서 어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시민 60여 명이 참석한 다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분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어쨌든 제 책임이다 등의 이런 그동안의 기조와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랑 은행 갑질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혹은 그동안의 태도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뭐 적응이 되면서도 안 되면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또 하나보다 이제 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이미지는 뭐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밀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행동하는 걸 보니까 또 그러지도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진정성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서로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거는 뭐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네, 좀 왔다 당황스럽죠, 갔다 본인도. 네, 하시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돈이 든다.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 없지 않나. 이러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털어놨고요. 그러면서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은 아우성이다. 이러면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탄핵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을 분배하면 두텁게 분배하면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뭔가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말을 나오는 것도 좀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안 나왔는지가 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그 국회 예산안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국회가.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진짜 예산이 정말 서민을 위한 지원을 정말 했는지 대통령께서 정말 잘 보셨는지 좀 약간 의구심이 좀 이상해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들여다보면 하나도 서민 예산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뉴스픽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뭐 장애인 예산이나 돌봄 예산들도 뭐 줄줄이 삭감됐고요. 네. 뭐 이제 좀 살펴보니까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 뭐 어린이집 예산, 지역 소상공인 예산, 사회적 기업 예산, 협동조합 예산, 사회서비스원 예산, 그리고 청년 뭐 취업 관련한 예산들도 많이 줄여져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들었던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은 네. 아예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공방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은 소득 지원 효과나 지역 경제 그리고 골목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전체 삭감이 됐고요. 또 이제 군인 월급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월급은 35만 원이 올랐지만 실제로 사병들에게 지급했던 현금이나 현물성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병사 생일 때 나오던 15,000원짜리 케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삭감됐고 또 그 밖에 간식 뭐 이런 등의 예산이 15.3%가 삭감돼서 1,857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편성됐고요. 또 설날이나 추석, 국군의 날 지급하던 경축일 특식도 9번에서 3번으로 줄이고 이 밖에 머리 자르는 돈, 그리고 체력 단련, 자기개발 비용 등을 모두 깨알같이 줄였습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이분 얘기가, 대통령 얘기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 보세요.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불효불급한 거를 어떻게 줄이죠? 불효불급이라고 하는 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불효불급이니까 급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줄이다. 저 이 말은 맞아요. 자,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뭐라고 아우성이냐? 너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려운 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옮기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거든요. 탄핵 얘기까지 나오면서. 근데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안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역사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는 일단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중증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 어린이집 예산, 지역 소상공인 예산 뭐 등등등을 지금 다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순방 한 번만 안 나가시면 될 텐데요, 이거랑. 네. 용산 나가셨으니까, 용산으로 이사 가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요. 용산 이사 가는 비용이 민주당에서는 1조 794억 원이라고, 물론 이제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추정 금액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금액을 풀면, 괜히 용산 가가지고 그 큰 돈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게다가, 이게 또 약간 조사모사식인 게, 사병들 월급을 130만 원에서 165만 원이면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 놓고는 실제 원래 주던 것들을 또 다 깎아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내가 좀 위험하다. 국민들로부터 탄핵 당할 수 있다. 이거를 아마 걱정하는 듯한 이제 얘기는 좀 나오는데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 찾아야지. 번지수를 제대로 못 찾고 지금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계속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고 또 본질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이날 참석한 이제 한 택시 기사가 네.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러면서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고 이제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직접 지시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높은 은행 대출 이자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하고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장훈님께서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검찰 특활비나 조금 줄여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요. 포레버님도 맨날 말만 앞서고 뒤에서는 모조리 예산 깎고 없애고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거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간장종지 예산 주면서 없애버리고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됐거든요. 게다가 인공눈물을 왜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나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눈 나빠진 사람 점점 많은데 눈물 한 방울에 4,000원짜리 그거를 4만 원을 우리 보고 하라고요? 내가 건강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인공눈물도 안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게다가 카카오 얘기도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한 말 다 맞는 말이거든요. 카카오 택시 독점 옳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독과점하면서 대출도 마음대로 하고 막 서민들을 위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그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막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가 부도덕하다, 뭐 어쩌나 저쩌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행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지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카카오 경쟁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딱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요. 예, 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예, 계속하세요. 예.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군청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의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우리 그 의원이 바로 우리 방송에 여러 번 나왔던 그 군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여현정 전 양평 군의원인데요. 수원지법 행정4부는 어제 지난달 18일 날 양평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는 본안 사건의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피신청인인 그러니까 양평 군의원의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 예산 심사 등에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 전 의원이 이 사건의 제명 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를 향후에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제명 결의로 여전 의원 등의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를 제명까지 당했던 군 의원 여현정 의원인데 저희 방송 2번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두 번째 나왔을 때 가처분 신청했다 이제 얘기도 우리한테 해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행스럽게 징계결의 무효 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일단 정지되는 걸로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또 항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항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봐야 됩니다만
한번 이렇게 1심에서 이게 인용이 되고 나면 2심, 3심 잘 뒤집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한숨을 조금 놓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재판부에 이 인용해준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권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군의원이 뭐 그런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제명 결의로 이 여현정 전 의원 등에게 생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걸 보면 좀 심각한 사안이다.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네, 그 내용에서 사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양평군의회가 7명 정도 의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맞아요. 이들 중 4명이 여전 의원과 같은 당인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 9월 1일 날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최영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전 의원이 이제 녹음한 자리에서 함께 동석했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징계를 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5명의 의원이 아무래도 다수다 보니까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하면서 이게 이제 발의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징계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여전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부당한 제명 통보이고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자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징계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이제 어제 사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낙하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대통령의 낙하산이라고 말하고 부산을 촌동네라고 표현을 해서 무리를 좀 빚었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제 관광공사는 어제 이재한 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산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곧바로 퇴직 처리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제가 이거는 언급한 적이 없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에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실무 직원들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을 자신이 만들었다. 그리고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낙하산으로 온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사퇴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전에 김승희 전 비서실장도 그렇게 사퇴를 했었는데 누가 진짜 꽂은 낙하산인지 좀 그런 것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누가 꽂은 낙하산이냐? 몰라요? 네, 저도 진짜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나 알 것 같은데. 안다는 것도 서글프고 모른다면 더 안타깝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옷을 벗는데 그분은 옷 벗으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해줬어요, 우리한테.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분의 이름은 일부러 안 말합니다만 점점 이렇게 하나씩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보면은 여기 있네요. 드래곤님께서 서서히 뚝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파편 트니까 조심하시고 좀 비켜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득권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인지 그런 걸 살펴보는 정말 착한 마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제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 알려드립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 없고요. 그러니까 산양산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산삼의 씨를 쫙 뿌려가지고 자연적으로 알아서 이제 크게 만든 그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자연삼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뿌리는 씨들이 사실은 좀 건강하고 좋은 것들 저희가 이제 골라서 사실은 뿌리긴 합니다. 칠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요즘에 부고 이게 정말 너무 죄송한데 부고 소식이 많이 들려요. 환절기가 되니까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어제 들은 것만 해도 벌써 3건이었거든요. 제가 조율금 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어르신들 좀 우리가 챙겼으면 좋겠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산양삼삼 100%인 산삼 순백, 자매품 산삼 시대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좀 드셔보시면 좋겠다. 특히 그 피곤함을 늘 느끼는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들,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혈당 케어와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 이거 45일분인데 이것도 특별 증정을 해드린다 그래요.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39만 원에 이 2박스 사시고 사은품까지 받아 가시게 되면 3박스를 같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산삼 순백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 산삼 순백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효과 없다 그럼 관두십시오. 봄의 교양왕님께서 산삼 좋아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러네. 나도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321LW 엄청 복잡한 아이디 가지신 분, 산삼 순백 산삼시대 참 좋습니다. 특히 남자한테 참 좋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남자한테만 좋은가 봐요. 특별하게. 자, 여기까지 산삼에 대한 얘기는 하고요. 자,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맛집 이슈삼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상호 변호사님이 특히 산삼 시대에 관심이 많네요. 나 얘기하니까 자기 소개하기도 전에 남자에게 좋다고요? 남자에게 정말 뭐가 좋을까 이러는데 요즘 힘드세요? 힘납니다. 힘이 날까요?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인데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조상호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인상이 남으십니까? 좀 보니까 뒤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마포에서 했는데 그 비상경제 대책회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 좀 섬뜩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전날 이른바 국회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른바 시정연설을 이제 집권 2년차 때 했죠. 집권 1년차 때 시정연설 때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바로 전날, 시정연설 바로 전날 제1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회에 오신다고 하신 분이. 그래갖고 이른바 찬물을 확 껴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그 시정연설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자기 당사를 계속해서 압수수색하고 털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협치하겠다고 유화 모드로 나오시더니 저번에 뭐 보궐선거에 여파겠죠? 그렇죠. 이번에 오셨는데 네. 오셔가지고는 다 얘기도 듣고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상임위원장단들하고 심지어 얘기하는 도중에 술 한잔 하면 여야가 따로 없다더라. 또 이렇게 술 얘기하시면서까지 막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술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들 말을 지금 다 다른 분이 적고 있고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가 제가 꼭
잘 기억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루 지난 어제 비상경제 대책위에 만나가지고는 무슨 예산을 재준용하려고 했더니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나한테 탄핵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내가 탄핵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나올 얘기라서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서민 예산 올리는데 누가 탄핵이란 얘기를 합니까? 탄핵 얘기는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너무 야당 탄압하고 철권 통치하고 검찰권 행사만 올인하고 있을 뿐이지 민생 경제 대책은 돌보지 않고 이런 대통령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이 그것도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탄핵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지금 협치를 하겠다라고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만 해도 다짐하고 가신 분이 바로 어제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그 24시간도 안 지나서 뭐 탄핵 운운하면서 나는 여기서 뭐 결코 질 수 없다 싸워야 된다 탄핵 하려면 해라 맨날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하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협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네. 마이웨이를 하시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필수 변호사님은? 지난 30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국무회의 이제 보통 그런 회의를 하면 초반은 공개하고 나머지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좀 눈여겨보는 발언이 나왔어요. 공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외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제가 요즘은 그 자영업자들 다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 힘든 이유를 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이유를 ILO 국제협약에서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양 수준이 많이 높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비공개 발언을 나중에 공개를 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칼국수집 주인 같은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칼국수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주인 같은 일들은 미국은 ILO 핵심 협약을 일부만 비준했고 조항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ILO 일부만 승인했는데요. 그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칼국수 주인이라는 분이 정말 존재를 하셔서 이분이 그것도 존재 안 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드렸군요. 칼국수 주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이 정말 ILO 협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었겠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칼국수 주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문제는 이게 결국 국회까지 통과한 문제인데, 통과한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수기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칼국수 주인이 한 얘기로 정책 방향이 확 이렇게 가는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한테 돈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핵심은. 그럼 외국인 노동자하고 국민 노동자하고 차별 대우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통령 얘기는. ILO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똑같이 주라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칼국수집 주인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 이들의 노동력과 상관없이 임금 차이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핵심의 대통령 말에. 네. 그게 지금 2023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통상 전문가들과 국회의 동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약이니까 협상 같은 것들, 국제적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국제법 적용도 받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칼국수 주인이 칼국수 먹는데 ILO 협약을 얘기하면서 한 것 때문에. 설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있죠. 그 관심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신다면 그런데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노동자 임금을 인종 따라 차별해주고 국내인이냐 아니냐 따라 차별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난 그게 더 웃긴 것 같은데.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칼국수집 주인이 설상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 말이 맞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줘? 차별 대우해야지.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더 많이 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게 지금 그거 뉴라이트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앞에 모두 저희 공개 자리에서 하는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번 회의의 기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공개 자리에서도 다 이게 딱 강조를 했다는 뜻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외국 나가가지고 니네 대한민국 사람들 그 나라 예를 들면 프랑스는 프랑스 뭐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노동력을 더 많이 제공하거나 말거나 우리 임금 조금 줄게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준학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 나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한국인에 대해서 미국인보다 돈 적게 주라고 한다면 난 바이든 고소할 겁니다. 나오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수출 제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래요. 뭐 이른바 가치지향의 외교를 해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서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들의 수출 확대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그 목표를 잡고 계세요. 근데 유럽 국가들의 상당 부분은 ILO 협약을 제대로 인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아예 교육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굉장히 값싼 노동력으로 써서 만약에 차별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른바 FTA에서의 제한 조건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 국내 생산이 아니고 해외 생산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ILO 핵심협약을 가입한 게 굉장히 옛날 일입니다. 그럼요. 그 이유가 우리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선진국들이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 불렸던 그런 서방 국가들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노동자들을 배려하려고 가입했다라기보다 수출 제한 측면의 턱을 넘기 위해서 가입한 측면들이 더 강하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 농촌 지역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노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어디 가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도 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보면 임금도 안 주다 그러고 참. 예, 그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고 저번에 김한길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이른바 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이민 정책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이민 정책에서의 외국인은 이른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그 파란 눈의 노동자들만 오로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었던 한 주간의 이슈는 12구 참사 가짜 추도식, 가짜 예배 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12구 참사 행사할 때 유족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추모 행사하는 그 자리에는 안 가시고 뭐 정치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막 운운하면서 거기는 안 가고 대신에 본인이 옛날부터 잘했던 무슨 교회에 가서 추모 예배를 했다는 거였잖아요. 원래 추도 예배에서. 나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을 모아놓고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그 다음날 부목사가 올린 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거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절했더니 거절하면서 몇 명 딱 모아가지고 네. 또 그 영상만 또 그렇게 딱 마치 뭔가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찍었다는 거였잖아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제대로 정보를 안 주고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 착각했거든요. 나만 착각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가족들이 있는 공식 추모식을 버리고 네. 추모 예배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 자체도 좀 논란이 이상했죠. 됐는데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그 교회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어떤 교회에서나 아니면 성당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면 거기를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네.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해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애초부터 추모 예배를 계획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신도들이 다 추모 예배가 끝난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모 예배를 하고 싶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사정 뭐 거기에 무슨
그 시설 수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했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니 좀 더 큰 교회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더니 아니 우리 여기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도저히 그 일반 예배 시간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일반 예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한테는 이제 일반 추모 예배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 신도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 장로급 이상 왜냐면 이제 어찌됐든 남의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 장로급 이상 일부만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반 신도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또 사과드린다고 인사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사과한 꼴입니다. 아니 그 뭐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진짜 쇼 아니에요? 그 약간 뭐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연출된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왜 교회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그 부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면 네, 너무 놀라운데요. 하루 전에 연락이 왔대요. 하루 전에 연락 와서 우리가 가니까 예배 하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배 하나 마련해달라. 네, 이제 뭐 그분의 표현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마침 정책당회라는 게 예정돼 있는데 정책당회라는 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으면 뭐 감사하고 예산안을 동시에 통과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일은 도저히 우리가 어렵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좀 크고 좀 안정적인 데 가셔서 하시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한 거절한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다음날 다 잡혔는데 일단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비우는 게 그냥 그 시간만 빼서 비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대통령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니 뭐니 모든 편의시설을 다 중지시키고 이제 이분들만 그 관계자들만 들어가서 그 장로 한 10명 정도만 들어가셨다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장로급 이상. 장로급 고정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와서 채운 다음에 아시겠지만 사진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찍으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행사잖아요. 종교행사에서 그렇게 플래시 터트리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해가지고 가서 한 거고, 그거 예배 드리고 하는 동안 교회는 전부 스톱이 돼서 유모차를 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엘리베이터 사용 못하고, 교회가 중지됐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설사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에게 드리는 예배니까 그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는 참석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배를 만든 거예요. 네. 사진 찍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만든 거니까 성직자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뭔가 쇼잉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자기의 싫은 소리하고 인상 찌푸리고 하는 그 유족들의 얼굴은 보기 두려웠나 봐요. 아니 대통령이 좀 멱살 잡혀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뭔가 그 슬픔이 그러니까 그 슬픔이 극대화돼야 슬픔도 약간 해소되거든요. 그런 슬픔과 분노가 극대화되는 그런 과정들과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잊어라.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런다고 일상으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추모식에 직접 오셔가지고 유족들에게 쓴소리도 듣고 비판도 듣고 거기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용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과정에서 유족들의 상처도 극대화됨과 동시에 치유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 멱살 잡는 건 좀 그렇고요. 아니 뭐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정치인들 좀 이렇게 욕도 먹고 그러니까 욕도 이렇게 국민들이 욕도 좀 해야 속이라도 좀 시원하지 않냐 답답한 현실에서. 자, 욕까지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제임스 린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했을까요? 그날 가서 헌금은 얼마나 하셨을까요? 하기는 했을까요? 8번 공님께서는 내년에는 절로 가지 않을까요? 자,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얘기도 정말 아니고요. 그럼 여기 김건희 여사는 안 참석한 겁니까? 이날? 봄의 교영학님께서 사진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참석 안 했네 이러는데 사진이 없다는 걸 보면 안 참석한 것 같아요. 딴 데는 다 가시는데 또 이런 데는 안 가셨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 문제가 언급이 되니까 국경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국격 같아요. 문제? 네, 국격이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었으면 국격 때문에라도 아마 사진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네, 안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그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대통령 주재했는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 그랬어요. 왜 마포에서 챙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 어려운 서민들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탄핵하려면 해라. 이랬어요. 자, 대통령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민들 두툼하게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도 대통령이 서민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배치하는 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탄핵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탄핵 얘기는 그 맥락에서 나온 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먼저 좀 확인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 말 합니까? 탄핵하려면 해라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탄핵 얘기가 나오면 그 맥락이 왜 나오는지 맥락에서 무슨 뜻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보시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반성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고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행동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탄핵하려면 해봐.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자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맥락이도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탄핵이라는 얘기는 정말 얼토당토하게 나온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탄핵 시키려면 시켜라 하려면 해라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지지층 열집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지층 30몇 프로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대통령이 자꾸 자기 지지층만 쳐다보고 앉아서 일을 해요.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근데 왜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작거리 말패들이 아니, 난 이해가 안 역사를 가서 디자비하면서 서로 하려면 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태광님 탄핵하라고 했으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김세년 감독도 국민과 싸웁시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내 뜻을 몰라주고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알리고 고쳐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 연결시키지도 않아야 될 곳에서 탄핵 얘기를 한다면 갑자기 너는 내 탄핵 얘기했어?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김필세 변호사님 그렇다고 치고 조상호 변호사님 아니 실제로 지금 네. 이게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진짜 많은 영역에서 특히 뭐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R&D 예산을 포함해서 많은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이른바 불투명 예산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권력기관 예산은 늘었어요. 용산 대통령실 예산도 늘었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특활비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예산이 300억 넘게 늘었어요.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쓰고 싶은 쌈짓돈은 다 늘렸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른바 불투명 예산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뭐 특정 업무 추진 경비라든가 특활비 예산을 더하면 이제 그 국정원 예산까지 포함해서 특활비 예산을 다 더하면 네.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정작 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 그 예산들은 다 삭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표현도 했어요. 뭐냐면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죽기 살기로 누구한테 저항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2조 원이나 늘려서 자기들은 뭐 순방 예산 쓰고 마음대로 특활비 쓰고 이런 사람들하고 죽기 살기로 저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불효불급한 부분에서 꼭 받아오던 분들이 못 받았을 때 저항하는 걸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숨값인데. 네. 그거는 그분들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 생각에 뭐 인력이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짜잘짜잘한 돈이 결국은 이분들에게는 목숨줄이고 동아줄인데 그거를 뺏어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를 저항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폄하를 하거나
우리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하지도 않은 불효불급하지 않은 그쪽 분야에다가 막 영수증 돈을 필요 없는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늘렸다는 거예요. 갖다 퍼주고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하면서 우리들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기 살기를 덤빈다. 이런 말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국민들의 안위나 이런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대통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줬다가 빼서 그것도 많이도 안 주면서 예,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퇴진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말이지만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대통령 반대 측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는 써야 한다.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 여기는 써야 한다? 써야 되는 바로 여기가 어디냐고요. 민생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과 같은 정치 과잉시대 희생자일 수 있다. 어쨌든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의 제 책임, 또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라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뭘 경청한 겁니까 도대체? 본인 책임으로 뭘 인정한 겁니까?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인정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른바 국정원이 대공 수사에 관한 그 업무들을 점점 이관하는 상황이 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산을 오히려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갑자기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무슨 해킹 운운하면서 국정원 차원에서 선거에 좀 개입하려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수증 필요 없는 예산을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볼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거짓말한다고 자꾸 나와요. 검찰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검찰과 법원이 모두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어요. 국정원은 모든 예산이 전부 특활비이기 때문에 그런 특활비 영수증 필요 없는 예산으로 뭐 했습니까? 불법 도청 장비 사들이고 막 이랬어요. 핸드폰을 갖다가 실시간 도감청할 수 있는 그 장비들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 사찰에 이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되기도 했거든요. 바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용산 이전, 해외 순방 비용 등 대통령과 정부 관련 예산만 늘렸으면서 무슨 서민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좀 근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국민의힘에서 던져 올린 이슈, 이 이슈가 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짜증나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걸 이렇게 던져놓고 니네끼리 알아서 싸워라. 이거 매우 좋지 않습니다. 뭐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방안을 지금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거고요.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천공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하고 계속 연결해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2년 전 유튜브 강의에서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를 본지를 못했었었는데 한 달 전에 됐다는데요? 한 달 전에 그렇죠. 한 달 전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천공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그게 대통령 입에서 쭉쭉쭉 나옵니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메가 서울 구상 이라고 하면서 이 김포 편입을 막 자랑스러워 했으나 알고 봤더니 그때 천공이라는 그 이상한 요사스러운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다면 우리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 의혹인 건지 우리가 속이 좁아가지고 잘못 연결시킨 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김필수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모릅니다만 일단 천공이 계속 언급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언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천공 스승에 대한 대선 토론회 때 그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반항하셨던 게 사실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보였던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 그 후에 있었고 그 후에 계속 여러 일들이 겹쳐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오면 천공 얘기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지금 천공왕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그러면 과연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이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도시 특히 이제
수도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사실 매우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도쿄 같은 케이스인데, 도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쿄라는 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도쿄도라고 해서 엄청 큰 이렇게 구역이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과거의 도쿄라고 하는 부분은 도쿄 23구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23구의 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외곽 도시들을 더 붙여가지고 도시 확장을 도절해가면서 수도권 인구를 조정을 하고요. 이런 식의 조정들은 대입증도 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근데 이거를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 제가 도쿄 23구하고 도쿄도 설치한 게 1948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서울도 그래서 메가시티 된 거예요. 예, 된 거고요. 서울도 63년도에 서울 대학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럼 확장을 하고, 뭐 서울에 있는 외곽 도시들을 어떤 식으로 묶을 것인지, 지금 이제 뭐 생정구역을 경기도를 어떻게 이런 논의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논의들 하에서 차근차근 논의가 진행되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포시 하나를 여기 붙이겠다. 그리고 원하는 데는 다 서울을 편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까지 이게 했던 논의들과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고, 갑자기 선거 직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원하면 다 손들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 정책을 이렇게 하냐 라는 의구심이 드니, 근데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천공이 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천공이 여기를 했는 거죠. 근데 이게 도쿄도 문제는 그때 당시 도쿄나 서울이나 서울도 이제 서울대학장을 63년에 하잖아요.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일본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키우자는 집중 성장론이에요. 그 집중 성장론으로 이른바 서구 열강과 그 경쟁을 하려면 어떤 특정 대도시에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경쟁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다 하나씩 모아보자.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거고, 지금의 화두는 오히려 달라요. 뭐냐면 이른바 균형 성장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뭐 충청 메가시티론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서 그 나름대로 과거에 집중적인 그 시설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어느 한 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소멸되지 않게, 그리고 핵심 거점 지역으로 중심 발전을 시키자, 이런 논인데, 서울을 그렇게 해버리면 서울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지방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게 아닌 게, 이런 식으로 논의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갑자기 어느 날 김포시 하나만 붙여보자, 이렇게 얘기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때 항상 그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메가시티론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어떻게 분권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뭐 8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뭐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논의에 있었어도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메가시티화 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금 메가시티론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맨체스터나 이런 데들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신인식님께서 김포 서울 편입할 생각 말고 서울에 있는 공기업 빨리빨리 지방 이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책의 방향이 균형 발전이었고, 서울로 너무 몰리는 거를 막아보자, 좀 분산해보자, 지방을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는 얘기는 그러한 기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는 걸 예, 그것뿐만 얘기하지 아니라 않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지적한 것처럼, 쓰레기 처리장? 아니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 오염 시설들이 그 서울의 외곽 쪽으로 배치될 그렇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김포 시민들한테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이 교통이에요, 김포가. 서울 출퇴근 인구들의 네. 교통 문제인데,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이 수건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 수건 사업이 오히려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그 도시철도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게 서울시 도시철도로 편입이 돼버리는 순간에 서울시 예산을 7을 써야 돼요. 국비는 3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4 이상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대 4가 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국가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로서 철도청으로 들어가서 정부 사업이 돼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그 추진하는 게 정부 사업이 돼버리게 되면
국가가 7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7대3으로 해요. 다. 지자체가 3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자 일권도 떨어져요. 예를 들면 같은 인구, 김포가 지금 한 40만 인구거든요. 같은 인구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구로 같은 인구예요. 근데 구의 예산에 김포시가 2배가 넘어요. 왜냐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들을 줍니다. 네. 근데 그런 세금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신호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카드만 벌써 6개인데 민주당 큰일 났다. 민주당 긴장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왜냐면 이 과거에 행정구역 대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이 그 민주당 정부 있을 때도 논의는 됐었어요. 그 논의를 한번 제대로 그러면 시작해보자. 만약에 이 행정구역 개편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어떤 도시를 그쪽 표 어짜고 갖다 붙이는 애 만에 뭐 원하는 도시가 있으면 다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구역 대개편을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게요. 네. 어찌되었든 선거의 전략으로 던진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김포 시민이나 뭐 이런 경기도 시민들이 격렬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를 보면 그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한 그렇죠. 조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 측면에서 공상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선거 전략상.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조성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서울 외곽 지역 구들을 별도의 실업을 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오히려 해체하는 식의 논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을 열어놓고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게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긴 한데, 선거 전략상, 선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거 전략상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제 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법안 발의하겠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법안 발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선거 전략상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우님, 국토 균형 발전은 뭐고 세종시는 뭐가 되는 거냐? 공기업 지방 이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이러고요. 김팽님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설명회를 가지고 선거와 무관하게 정확하게 좀 토론을 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진실아님께서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눈치로 국민 속이고 표 받고 나면 또 나 몰라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절대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대통령은 균형 발전 이런 거 잘 모르나 봐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포시나 이런 쪽을 서울에 편입한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쪽에 그 서울과 이 경기도의 경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유혹적인 그러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또다시 분란이 야기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꼴이 되어서 이걸 여당이 던져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뉴스토마토가요, 정기구독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 노래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 타블로이드 판형 변경, 데스크 실명제, 영상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를 구독하신 분들께는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컨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여러분 유튜브 화면에 보면 상단에 고정 메시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이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스캔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ALS 전화번호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데 02-2128-3874 이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기구독 안내에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는요. 구독 신청 바로 가기 ALS 정보를 올렸습니다. 02-2128-3874 적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https 하고 이거 grr.kr.ltuf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되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손으로 콕 한번 찔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모터가 잘 돼야 뉴스 인사이더도 살아남는 거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뉴스모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천공 관련해서 부승찬 전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또 소식 김종대 전 의원 관련 이야기 취재하다가 저희 뉴스마터 기자들이 지금 무더기로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요. 기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또 이 관련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실 출입을 못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고 그러려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받고 자료도 보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안 보내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조상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서부터 그래도 새로운 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잘 봐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 지도부가 이 인요한 혁신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사면론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게 지금 사실 기추가 지금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무슨 햇소리들이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게 뭐 어떤 감동이나 감흥이 있나요? 왜냐면 당사자들 본인들이 특별히 원치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마치 시혜적 조치 내리듯이 한다고 이게 뭐 감동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워딩만 사면이지만 옛날에 김경수 그 경남도지사 사면할 네. 때도 이른바 끼어 팔기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끼어 팔기로 사면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복권을 안 시켜주고 사면만 했으니까 이제 출소만 그 몇 개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뭐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그 몇 개월 일찍 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10몇 년 그 15년인가 지금 나오신 분은 풀어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당사자 본인이 원치 않는데 사면한다고 그때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이른바 영남 스타의 뭐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얘기하셨는데 정작 그 영남의 다선 중진들은 만약에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피바다를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그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영남 스타라는 건 본인이 스타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남 의원들 중에 스타가 없어요. 기득권 현실에 안주했던 분들이라 네. 그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분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알잖아. 아주 이렇게 정치에 고관여층으로 관여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이른바 당 오역이라 불리는 정책위 의장이 누군지 뭐 다 모릅니다. 다 영남 분들 임명한 거잖아요. 이번에 사무총장 새로 임명하신 분 누굽니까? 잘 몰라요. 우리나 뭐 이만희 총장을 아는 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온다고 파괴력이 있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다 그냥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 좋은 지역구 비워라거든요. 어디 갈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거기 비워놓고 검찰 출신들 꽂아 넣으려는 거죠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인 위원장이 이유 안건으로 이제 대사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유 안건으로 또 내놓은 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제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의 내 얘기예요? 이거 아니지 않아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거를 자기네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왜 이런 걸 나서가지고 막 하는 거죠? 정말 대통령이 저는 이 뭐도 불체포 아니고. 특권, 면책 특권 뭐 없애자, 국회의원 줄이자, 정수. 제한하자. 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국회는 300명 합의체이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른바 면책 특권이 뭡니까? 그냥 국회의원 2%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정부가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조사 권한도 없어요. 감사원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 감사원이 국회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나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이라도 좀 풀어줘야 네. 여론의 힘을 받아서 그 여론의 힘으로 뭔가 부정부패한 일들을 감시 비판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바로 면책특권이고
이런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은 뭡니까?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회의원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그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 이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도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거고 이게 뭐 대단한 권리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혁신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게 대표적인 정치 혐오층에 어필하는 대표적 포퓰리즘인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자기네 당을 혁신하는데 신경 써야지 왜 자꾸 국민한테 어필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당이 시키는 걸 수도 있다? 아니, 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네, 것이지만, 네.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 입에서 이런 정치 포퓰리즘적 발언이 나왔다는 거, 뭐, 국회의원 정수 사실은 정수를 줄이면 안 되거든요. 네, 늘려야죠. 정수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건데, 네.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돈 아깝다라는 그런 일차적 논리에서 사실 나오는 말이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든 다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이거를 무슨 특권인 것처럼 논의를 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삼아온 게 사실 잘못이긴 한데 어쩌면 이런 것들을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개혁이 혁신이 성격이나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방향이나 네. 아니면 목적 같은 것들을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만드는 거죠. 지금 당을 혁신하세요. 자꾸 딴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고 하셔야 되죠. 자, 민주당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어제 출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비명계 쪽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나가라니까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공천 때문에 민감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근데 이제 민주당 외부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사무총장이 지금 뭐 잘못했나요? 왜 이 사무총장을 내보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뭐 지금 최근에 집행부 다 나갔는데 다 몸 다 내려놨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너 아니, 앉아가지고 민주당 뭐 내부 뭐라 인사로서 그러는 거냐? 이러는 거죠 지금 얘기가. 민주당 내부 인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른바 친명 외곽 조직이라고 그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도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조정식 사무총장 나가라 그런 조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현역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준다? 그건 본인들만의 뇌피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측이 서로 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름 그 균형점을 잡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럼 조정식 사무총장은 나갈 생각은 없나 보죠?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부터 호명하고 뭐 손도 내밀고 부탁드린다고 하고 국회에도 5번이나 협조 요청한다는 말도 했어요. 완전 달라졌거든요. 대통령 이렇게 달라진 모습 왜 그럴까요? 쇼일까요? 아니면 진짜 정말 달라졌을까요? 정말 달라졌을 리는 없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들어보면 달라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예산 삭감, 뭐 이런 정책 기조 이런 것들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물러서겠다는 의미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좀 사실 복지 예산 크게 깎고 R&D 예산 깎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히려 불투명한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약자 보호,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로 쓰는 건전재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했던 뭐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치적 수사다. 수사다. 그리고 입장에 대해서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김용민 의원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세게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니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만두셔야죠라는 표현이 꼭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뭘 그렇게 폭력적인 정치, 대립의 정치, 그 다음에 검찰권을 이용한 사정 정치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이제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본인은 만약에 대통령으로 물러났다는 얘기로 들렸다면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들리는지 본인 스스로. 그렇군요. 왜냐면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번에 탄핵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본인이 지금 자백한 꼴인데 그렇죠. 누가 그만두셔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 의원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본인들이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들 옳다 이러면서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좀 잘 하고 계시는데 초심 투어를 하고 계신다는 거요. 자, 초심 찾기를 바라는 대통령 한마디 한번 우리가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초심을 원하시는. 초심 찾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혹시 잘못 기억하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대통령 취임사, 초심을 표현한 대통령 취임사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놈의 자유. 근데 지금 민생 얘기하시잖아요. 네. 민생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대통령실에 올라와 있는 공식 취임사 내용을 제가 찾기로 해가지고 몇 번을 찾았어요. 민생은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자유만 얘기 많이 하셨던 걸로 보도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취임사에서 이념 얘기하신 분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분이 해야 되는 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잘못 온 거를 바로 잡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초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를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번에 취임사에 나온 시민은, 그러니까 자유는 시민의 자유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자유를 누가 가장 억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지금까지 국정 1년 반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우리들의 얘기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설명드려야죠.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세요. 실제 이 광고 나가고 난 이후에 이 착한 보험에 연락해가지고 상황을 좀 설명하고 컨설팅 받았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약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 방문 상담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방법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화로만 문의했을 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사실 상황이 좀 있거든요. 이럴 때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주고받으면서 뭐가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였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네. 이제 고쳐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점검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이 현대인의 삶하고 보험을 제대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딱 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 상품,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나 골치 아파, 귀찮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둘씩 꼭 챙겨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저희 방송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내놓은 1호 혁신 안건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내일 아침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한 이후 상당히 좀 기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에 또 때가 때이니만큼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일 아침에 7시 30분에 꼭 저희 방송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